화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회적 관계에서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관계는 거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한 번 화를 내도요. 사람인데 화를 버럭 낸다. 네. 그 관계가 사회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내는 것이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작은 화도 아주 어쩌면 똑똑하고 유연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가이시죠? 이현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처음 뵙자마자 뭔가 온화한 이런 기운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이 상담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온화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통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게 오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은 좋은 걸 주는데 안 좋은 걸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되게 받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죠. 보통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림자들, 불안, 우울, 분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쏟아내죠. 그래서 저희 분야는 사실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요즘 뭐 한절기인데 감정이 좀 심숭생숭하기도 하고 네. 이게 감정 기복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런 환절기 때 이런 감정의 네.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건가요?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세로토닌 수치가 좀 낮아지고요. 네네.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행복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 싹틀 수 있고요. 초반에는 보통 두 가지를 잡는데 네네.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보통 햇빛을 쬐는 그 양을 많이 늘리고요. 예. 두 번째는 수면의 양을 늘리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통 잡는 게 초반에 많이 하는 일이에요. 네. 진행자님 혹시 수면이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질이라고 들었는데 왠지 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이게 광고의 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알코올 의존이다, 중독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양이 필요하고요. 또 보통 성인 기준으로는 약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의 양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 내가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 시기가 환절기 시기이고 낮의 길이도 짧아지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지면서 약간의 기분이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잠이 중요한 거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또 최근에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좀 들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울분의 개념부터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울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뭉쳐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복합적 감정들이 꽉 막혀서 뭔가 댐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사실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울분은 핵심이 신체적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명치가 이렇게 꽉 뭔가 네네. 막혀 있다든지 속이 답답하다든지 어깨가 막 엄청 뭉쳐 있다든지 두통이 막 생긴다든지 네. 그런 신체적 증상이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울분의 상황이 국민 절반이 지금 장기적 울분 상태다라는 게 우리가 네.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원인과 배경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팝이라든지 K-푸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직적이고요. 또 개인주의의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엄청나게 강하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조금 지양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좀 억압했던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린 시절 때 봤던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외로워도 슬퍼도 그쵸. 네, 나는 안 울어. 네, 그러면 웃으면서 그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뭔가 외롭고 슬픈데 안 우는 게 사실 굉장히 병리적인 거거든요.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우는 걸 별로 싫어하시고. 근데 진행자님, 우리는 언제부터 넘어져도 울지 않게 됐을까요? 아, 그러게요. 남자들은 울면 지는 거야.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울면 뭐 패배하는 뭐 이런 네. 인식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화되면 사회화될수록 우리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인으로 가는 길이고 성숙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좀 배워왔던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는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회적인 불평등도 심하고 또 양극화도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좌절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30대가 뭐 자살을 좀 많이 생각할 정도로 강한 울분 상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런 배경과도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사실 이 우리 30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나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젊은 허리, 그러니까 가정도 이루고 직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급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러는 아주 젊은 허리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30대가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3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대는 사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세대일 수 있고, 또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주거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취업도 너무 힘들고요. 작은 데 취업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각종 스펙을 다 준비해도 만만치 않고, 또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SNS를 보면은, 아니 나보다 별로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얘는 맨날 유학 가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학위를 따지?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심한 어떤 세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정신의학회나 혹은 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화병이라는 게 아예 그냥 한국인의 그런 용어 자체로 있더라고요. 뭐 한국의 고유의 뭐 증후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유독 한국인들이 화병이 많은 이유도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과 같은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 5판에는 빠졌어요. 근데 4판에만 해도 이제 한국 고유한 어떤 문화적 질병으로서 그게 이제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심리적인 것이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억압적인 사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불평등한 사회, 이런 부분들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좀 터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문화적인 측면도 있군요. 네. 단순히 뭐 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화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화병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몸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축돼 있고, 항상 우리가 거북목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소화가 좀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자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일어나고, 이런 몸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있고요. 마음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아져요.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두 가지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안은 보통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요.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울했다가 불안했다가 그리고 화났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죠. 그리고 행동에서도 자리를 회피한다든지, 막 누구랑 막 싸운다든지, 예민해져가지고, 아니면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적 패턴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막 우라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부동산을 샀었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안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값이 2배가 올랐네. 근데 이분은 잠을 너무 잘 자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 혼자 막 SNS를 보면 막 집값이 2배 떴다, 이런 걸 보면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 누구한테 화가 나요? 옆에 자고 있는 그분한테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이 인간아 지금 잠이 오니? 잠이 와? 자는 거 막 깨워가지고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흔한 케이스를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네요.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입장에서 보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뭐 학생들 4년 전보다 2배 이상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것도 결국 한국 사회가 야기한 이런 어떤 증후군, 뭐 화병,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부모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는 자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바로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레고를 맞춰서 굴삭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레고로. 근데 그걸 갖고 만약에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 굴삭기를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모의 세계에서의 질서로 항상 내가 있어 왔다면 내가 다른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혼돈으로 한번 바뀌고 다시 질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춘기로서의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부분을 용인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방에 헤비메탈 같은 것도 붙여놓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거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냥 야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얘기해. 일단은 고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고등학교 가면은 야 수능 1년 남았어 1년. 너 인생에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모르지. 대학 가면 이제 뭐 풀밭에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건데 지연될 뿐 올 건 반드시 옵니다. 보통은 이 사춘기가 언제 오냐면 대학교 때 취업 준비하고 또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뭐 이별이라든지 또 문제와 갈등에서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요. 그때도 안 오면 결혼하고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네. 막 남편이 막 갑자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가장인데 네네.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아, 근데 사실 그 지연되는 동안에서 임하는 하나의 큰 심리적인 도대가 우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울하고 말수가 적어지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비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압박감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삶에서의 생생함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죠. 아유, 그런 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맞이하면 보통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상담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보통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속에 꽉 차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사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빼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정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주 숙련된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의 상황들을 재현해보고 조금 펼쳐내고 어떻게 보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뭐 일상화 될 정도로 네. 화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쉽게 화를 내는 거랑 아니면 이걸 아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를 정도로 하는 어떤 이런 구분의 개념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약한 사람들한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을 잘하고요. 선택적 분노 장애군요. 네, 선택적 분노 조절 네. 장애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아, 근데 물론 네. 이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과 또 분노 조절 장애의 가장 큰 지점은 뭐냐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하면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뉴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홧김 범죄 네. 이런 거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뭔가 계속 낙오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가 계속 안 된다는 느낌을 누적해서 받아보면은 사실 나에 대한 불만이 쌓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랬어. 우리 언니 때문에 그랬어. 저 형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한 굉장히 어떤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회를 진짜 내가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증오라고 하는 그런 씨앗이 자기 안에 좀 자리 잡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신 안에 있는 폭발적인 어떤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회적 관계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거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한 번 화를 내도요. 사실 사람인데 화를 버럭 낸다. 그 관계가 사회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내는 것이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화를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잘 전달하는 것으로 바꿔서 작은 화도 아주 어쩌면 똑똑하고 유연하게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 그 방법 가르쳐 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따가 2, 3대 3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제가 이따가 2, 3대 3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럼 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주 쉽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MBTI 또 뭐 디스크 검사, 네네. 애니어그램 검사 이런 거 많이 번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성격 검사 중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둘 다 갖춘 아주 좋은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이제 빅5 검사라고 해요. 빅5 검사. 파이브니까 5가지의 네네. 변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욕구, 음. 열망, 음.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의 어떤 방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호기심 이런 거를 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인간관계 패턴, 네.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이런 가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검사고요. 네. 그 5가지 변인 중에서 하나가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은 불안과 우울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충동성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이 센 사람들을 오해해서 얘기하는 게 막 굉장히 화난 척하고 센 척하고 막 소리 버럭 지르고 이런 사람이 멘탈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진짜 세다는 것은 네네.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멘탈이 센 거고요. 오히려 그분은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충동성이라고 하는 지점들도 사실은 분노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주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대하는 게 방법인가요? 피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사실 이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멀리 좀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손절 영상이 많은데 손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네. 사실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네네. 어떤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PT를 다니자, 어디 뭐 공동체를 같이 가자 이런 제한이 있어요 보통. 네네. 왜냐면 우리가 관계는 어떤 활동의 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초반부터 그걸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상황만 되면은 막 화를 쏟아내고 불안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다수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내 이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상처를 조금 덜 받아요. 두 번째는 화를 나한테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하나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네. 조절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부부 사이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나 화났거든. 그 뭐 나는 뭐 화 안 났는 줄 알아. 내가 뭐 화 얼마나 나는지 얘기해 볼까? 사실 화는 전염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한 3, 4분 있다 보면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 당신한테 화났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신이 만약에 그런 멘탈력이 있다. 그러면 당신 화났구나. 그럼 내가 화났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당신 서운할 만하지.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면 음조가 내려가요. 그리고 화나는 거에서부터 화나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교집합이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이 멘탈이 없으면 이제 하기 힘들겠죠. 그거 힘들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멘탈이 있으면 화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타당화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화가 많이 있는 분들도 공감을 하면 화가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네요. 이건 해석이고 판단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이런 느낌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바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서운함, 소외감 같은 게 들었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러면 화가 안 나는데 그분은 워낙 좀 폭주 기관차 같은 분이라 서운함이 아니라 소외감이 아니라 화죠, 화. 교수님이 그걸 모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화날 것 같은데. 교수님 화 안 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화군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원래 제가 많이 틀려요. 혹시 화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멋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소외감이 맞아요 하면 소외감으로 가면 되고요. 화라고 얘기하면 그냥 화로 가면 돼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제가 왜 소외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 싸움밖에 더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경직되고 항상 싸움을 하려는 그 표정이셨는데 나중에는 많이 얼굴이 이렇게 유연해지시고 웃으시기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싸우려고만 하면은 작정하고 교수님한테 좀 싸우고 싶었는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싸우려고 하면 자꾸 맥 빠졌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또 교수님의 또 능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뭐 우리가 뭐 분노나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이런 방법,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억누르지 말고 음. 잘 배출해야 됩니다. 아, 배출. 네.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굉장히 표면 감정이거든요. 화는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는 어떨 때 나냐면 사람한테 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좌절된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11시 좀 넘게 들어온 거예요. 가장이 들어왔는데 불 다 꺼놓고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실 마음, 깊은 속마음에는 여보, 내가 들어왔을 때 불을 좀 환하게 켜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환대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내가 왔을 때는 좀 불 좀 켜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내가 작은 분노가 있을 때, 아, 그것은 어떤 좌절된 욕구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시고 그걸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 참 자식 잘 두셨어요, 어머님. 시어머님한테. 그러면 거의 뭐 싸움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내가 어머님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사실 이게 전화할 때가 다른 데 있었으면 전화를 다른 데 했겠죠, 벌써. 그러니까 전화한 이유가 어머님한테 좀 내가 그래도 하소연도 하고 싶고 좀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님한테 밖에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 편 좀 들어주실 거죠? 이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짠하네요. 아, 같은 상황이더라도 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진짜 딱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꼭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팀장인데 내가 이렇게 회의를 주최하는데 막 떠들어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어디 잔치 오셨어요? 잔치? 아니, 도대체 이게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쇼핑 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러면 이제 거의 비호감으로 막 낙인 찍힐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분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중받고 싶고 또 팀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뭔가 따뜻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내 목적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질을 실제로 나의 활동 속에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놀이, 산책이나 운동과 같은 요소들, 사실 과학이 어떤 심리적인 토대에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체와 심리는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면 몸도 위축되고요. 몸을 펴주면,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거절을 받고 차갑다. 그러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음식 사실은 먹고, 요즘 환절기여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겨울과 같은 사람들, 또 겨울과 같은 환경들,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연습들, 또 조금 나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굉장히 좀 잘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교수님 뭐 이렇게 상담하시다가 그래도 뭐 내담자의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을 이제 해소시키고자 어떤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사실은 그 상담자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챙기지 못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실은 감정만큼 사람을 아프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상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모토가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하자. 약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뭐 놀이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저만의 놀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보는 리추얼도 많고요. 또 저의 주변에는 저를 지지하고 또 함께 긍정할 수 있는 관계들도 굉장히 좀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는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 그걸 내 이슈로 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굉장히 나한테 맨날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낸다든지 나한테 뭔가 부탁만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 없이 자기 뭐 자랑만 잔뜩 한다든지 돈 자랑 그리고 권력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이 셋 중에서 제일 열받는 게 자식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잔뜩 하시다면 그런 사람을 조금 멀리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긍정하고 인정하고 상호적인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내 주위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하나의 토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이제 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같은 말이라도 뭐 이렇게 좀 무례하게 들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뭐 어떤 말투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일까요? 사실은 저는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대화법이라든지 말투를 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투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맛있는 국밥집을 갔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그릇이 막 너무 더러워요. 거기다가 주시면 사실 우리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은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굉장히 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불쾌하듯이 말투는 나의 속마음을 잘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런 무례한 말투들이 자기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을 좀 상처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아파트가 그러면 그게 자가야 전세야 뭐야? 저는 반전세인데 그러면 그게 보증금이 얼마야? 대학은 어디 나왔어? 학번이 뭐야? 뭐 나이가 학번이랑 잘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시조를 당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자꾸 받을 수 있거든요. 대화라는 것은 계속 질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연설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자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브레이크가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마음이요 거의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막 거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머리가 좀 구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이런 약간 뭔가 심적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명령적인 말투. 금요일까지 해놓으세요. 아니, 이거 모르셨어요? 당장 그거 해놓으세요. 카톡에 이렇게 오면은 뭔가 되게 하기 싫은 느낌을 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지적하는 말투.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 그래서 씻었니? 안 씻었니? 씻었어, 엄마. 숙제는 했니? 안 했니? 그럼 너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숙제를 미리미리 해야지.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자꾸 보이는 그런 지적하는 말투도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그럼 상대방을 뭐 작정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요즘에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비율이 적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숫자가 우리 사회에 상당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이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에 텀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르거나. 그러면은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해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렇게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커플이 타셨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남성분이 굉장히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왜 이렇게 머릿결이 황홀해, 자기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 여성분도 싫은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웠던 공간이 사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남성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왜 이렇게 피부가 뽀얗 계속 이런 식의 어떤 터치와 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참다가 갑자기 그 남자분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어떤 토대에서는 말투도 좀 예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창 시절이고 이럴 때 관계하고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는 뭐 교련 과목 이런 거 하면서 뭐 착하게 해라, 양보해라, 항상 좀 좋게 말해라. 근데 어디까지 착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관계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대화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몰라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배워도 확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대응. 네. 가지는 유연하고요. 뿌리는 굳건한 게 좋아요. 왜냐면 아름드리 소나무도 강한 바람 앞에서는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뿌리가 아주 단단하고 가지가 유연하면은 갈대 같은 애들은 보면은 벌써 바람이 오기 전부터 눕거든요. 아유, 어떻게 갈대같이 사냐, 삶에 줏대 없이. 근데 잘 보면 갈대는 뿌리는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이 순간에서는 나한테 무례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악한 의도로 나를 하나 지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뭔가 우스갯감으로 이렇게 많이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뭔가 망신 주고 또 나의 어떤 능력이라는 걸 비하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초반부터 강펀치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잽을 던져요. 잽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말투가 항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툭툭 치게 된다. 사실 뭐 대화법도 있긴 한데 대화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의 기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빛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례하게 얘기를 했다. 말이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보고요. 네? 이러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네.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한다. 그럼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으로 세세요. 1, 2, 3. 그럼 그분이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템플릿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의 끝말을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김대리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제 헤어스타일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어떻게 보면 무마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보고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개그맨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사실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나를 막 우스갯소리로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말하는 게 개그맨 같다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뭐 잘했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 좀 그냥 뭐 좋게 됐는데 너무 좀 개그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연하게 하지만 정말 내가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무례한 말을 그냥 비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한 방식이다. 그게 진행자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착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당연히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치고 나가는 어떤 동료분들이나 임원분들이나 사회에서 괜찮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중에 왜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다 맞추고 자신의 의견을 거의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해 나가는 연습, 또 어느 면에서는 떳떳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내가 이야기해보고 관계 맺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직장 생활에서 후배들한테 이제 지적했다고 요즘엔 뭐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이제 후배의 어떤 잘못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바로 지적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한 면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을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이 데이터가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거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일 만한 기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또 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탓을 하는 거고 뭐 서로 싸우게 될 수 있고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라는 표현을 쓰면은 훨씬 더 조금 윤활유 같은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이런 화법이나 말투가 좀 따로 있을까요? 있죠.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겁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좋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얘기들이 연구에서 많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회자되는데 첫인상도 다 재구성됩니다. 관계는 마라톤이고요. 첫인상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어떤 토대는 시간의 너비 속에서 생기는데 그 시간의 너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호기심과 호감을 많이 갖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경청,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에 대한 어떤 탐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말투를 쓴 사람은 좀 사기꾼이고 좀 약간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유형의 어떤 말투나 화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언행 불일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전혀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이게 보통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제가 다음번에는 일찍 와가지고 다 준비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 가면서 놀고 있네. 씨. 이러면 이분이 부장님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나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거짓이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뭐 상대방에게 뭐 호감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비호감일 필요는 없잖아요. 비호감을 좀 갖게 되는, 절대 좀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말투나 화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차라리 이겁니다. 그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게 해서 차라리 거길 가지 그랬어. 차라리 이걸 하지 그랬어. 그럼 뭐 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럼 네가 해, 그냥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는 은수 아빠는 이번에 아들 대만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화를 나게 하고 거리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용어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 너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경우. 야, 너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애니? 야, 철수는 공부 그렇게 잘해가지고 다 안 되더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야, 너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보통은 화살이 저 사람한테 가니까 상대방은 약간의 어떤 경직성, 어떤 긴장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보통 야, 너는 참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적이 많았고 거기에 비교의 말투가 있고 차라리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되게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살면서 이제 말실수를 해가지고 곤혹스럽거나 좀 후회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요. 결국에 좀 말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항상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지?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가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 나오면 그다음부터 사회생활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저도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는 것이 나도 내 말을 좀 하고 싶구나. 내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구나. 그런 욕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표현해 보는 연습을 조금씩 빈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셔가지고 뭐 비폭력 대화를 잘못 쓰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뭐 당신이 내가 들어왔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등만 보이고 있어가지고 나는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사실 무시라는 것도 상대방을 향하는 거였거든요. 화, 짜증, 예민, 무시 이런 것들은 약간의 공격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아주 심층 감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등을 보이는 것 같아서 나 좀 불안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수님, 그 요즘 뭐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수님께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사실 우리가 뷔페집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음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음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양은 엄청나게 팽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에 뭐 친구나 SNS 친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막 1000명이 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정으로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사실은 풍요 속의 빈곤이 우리 시대를 어쩌면 점철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세 가지 주제를 보통 들고 옵니다. 감정의 주제인데 하나가 불안,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우울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고 보통 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심리 치료라는 게 뭐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호흡을 어떻게 해보시고 보통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심리 치료 기법이 뭐 짠하는 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상담 하나의 관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가지의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의 학습의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분의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공간일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누구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우울하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의 스트레스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크게는 일,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엄청나게 내가 좀 고통스럽죠. 학생은 이제 공부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뭐 이건 절대적 빈곤만 의미한다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고요.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겠어요. 네 번째가 관계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의 스트레스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더라.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죠. 뭐 소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정서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속 자체가 미래융합연구원이고 제가 AI 연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또 로봇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거대한 댐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가 다 담당할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면에서는 생산자를 AI나 로봇이 다 하니까, 그럼 AI가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게 소비자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AI와 로봇의 시대인 것 같아도 여전히 패권은 다 인간이 쥐고 있다. 사실은 로봇이나 AI는 욕망하지 않는다. 로봇이 뭔가를 욕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로봇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인 것 같지만은 사실 본질을 꿰뚫으면 명확한 것이 그 모든 사회 현상의 패권은 다 인간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보자면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할까요? 성공과 행복의 교집합에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자꾸 적을 만들고 다닌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호감을 좀 형성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들어오는, 노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기회는 바다 저편 끝에 보물섬 같은 어떤 상자 같은 데 숨어 있다기보다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기회와 어떤 면에서 요인은 인간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인한테 어떤 성공의 바탕에는 또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완벽주의적이고 굉장히 뭐 성과를 이렇게 잘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럴 때까지는 성적도 잘 맞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스펙도 잘 쌓아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양적 평가는 어느 선까지만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을 넘는다. 네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차장이라든지 뭐 그 위에 뭐 부장, 뭐 상무, 이사 이렇게 갈 때는요. 네. 사실은 양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질적 평가예요. 사실 이 뭐 거의 후보자들이 다 성실하고요. 능력은 이렇게 자로 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이렇게 제가 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승진해서 왜 누락됐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시냐면 일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람 관계에서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토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딱 왔는데 한 명이 네. 진짜 일은 잘하는데 진짜 재수없어. 한 명이 확 거버리면 네. 거기서 자꾸 누락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자꾸 뭔가 어깃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서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만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인데 유독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조직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조직을 떠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인간관계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나 어떤 특징 혹은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관계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티어,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아주 유명한 가족치료사가 사실 창안한 개념인데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종잡을 수도 없고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행동의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 흔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5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회유형입니다. 회유형은 소위 어떤 의사소통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냐면 계속 비위 맞추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이 저번엔 이제 제가 대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접 받을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 제가 좋은 거를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좀 땡기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문제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행자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혹시 뭐 그러면 뭐 뼈해장국 같은 거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뭐 순댓국, 그러면 초밥, 냉면, 짜장면? 그럼 짜장면이 좋은 느낌이면 짜장면 가능. 자기가 좋은 거를 뭔가 얘기해 본다기보다는 타인에게 항상 맞춰 있는 분들, 내 느낌과 내 욕구에 주목하기보다는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많고요. 5가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인간관계에서 손해가 많은 분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저번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회유형 옆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사람 옆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례한 일을 하시는 분 옆에는 무례한 일을 겪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한테 어떤 무례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사람에게 어떤 틈을 자꾸 열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2번째는 비난형이 있습니다. 항상 속에 억울함으로 가득 찬 분들이에요. 계속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예를 들자면 혹시 저녁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뭐요?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뭔가 물분이 좀 쌓여 있고 항상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화가 많으신 분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굉장히 누적되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째는 초이성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건 크게 보면 감정과 생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초이성형은 감정이 거의 배제돼 있고 아주 차가운 사람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약간 AI 같은 분들 있죠. 혹시 진행자님 비난형이 부모님이라고 하시고 초이성형이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누가 더 미움을 많이 받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초이상형이 나중에 정말 미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요, 비난형인 부모님은 미운 점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초이성형이잖아요. 아빠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빠하고 있으면 진짜 숨 막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벽을 딱 만난 것 같은 이분하고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성형들은 항상 생각이 내가 ATM 기계인가? 나한테 뭐 필요한 것만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서적 교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사실 초이성형 분들은 가족이든 회사든 많은 또 그 책임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외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3만형은 항상 개그하고 뭔가 재밌게 하고 그러지만은 속에는 혼돈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진행자님 제가 네네. 한번 꽁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중국집에 갔어요. 네. 중국집에 갔는데 뭐 드시겠어요? 회용 뭐라고 할까요? 이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비난형은 따져요, 보통. 아니, 우리 동네에는 냉면이 있는데, 아니, 여기 왜 냉면이 없어요? 그러면 초이성형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차가워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니, 본인 동네에 있겠죠. 산만형은 그게 불안해가지고 막 이제 아무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드시겠어요? 산만형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그럼 뭐 냉면 없어요? 아까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뭐 짬짜면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게 되는 이 회의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은 네 개 다 비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루프를 자꾸 쌓아가는 토대일 수 있다. 회의형 옆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비난형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내가 화살을 쏘게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초이성형은 차갑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산만형은 정신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 유형은 마지막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네. 결국 그 상대와 나와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 거라고 혹시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좋은데 저 사람만 위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금부터 다 설렁탕 먹으러 가야 됩니다. 설렁탕만 먹어야 돼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니죠. 나는 어제 막 설렁탕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막 계속 지금 설렁탕만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설렁탕만 아니어라, 설렁탕만 아니어라.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보는 거죠.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설렁탕을 많이 먹어서 설렁탕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 보는 거. 유연하게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그 점심을 먹을 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사실은 초반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결정에 대한 어떤 네. 책임을 떠넘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자, 우리가 뭐 관계를 좀 맺다 보면 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뭐 우리 관계는 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의 불편함과 편안함과 또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정감이 드는가 어떤 면에서 단절이 있는가 그런 걸 볼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나하고 있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럼 표정이 약간 웃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웃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웃을 때 눈은 안 웃고 입만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그대로인데 입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웃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식인가요? 썩소. 썩소. 이 썩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썩소는 언제 맞냐면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세요 하면은 눈은 안 웃는데 김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환하게 웃는 그런 짤 같은 거 많단 말이에요. 특히 강아지 사진을 보면요. 혓바닥 내밀고 그 눈웃음 치는 거 있어요. 강아지의 사진. 그거 보면 우리가 다 웃잖아요. 강아지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 강아지를 돌보게 되는 토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눈이 환하게 웃는다. 그것은 눈 주위에 근육이 수축되는지를 잘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금 잘 만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관계를 좀 이어나가는데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뭐 상대방이 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독이 되는 이런 관계, 당장 좀 손절해야 되는 이런 관계 1순위가 어떤 유형일까요? 정신적이든 실제적이든 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사악한 의도를 갖고 나를 갉아먹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계속 의존시켜서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피해를 누적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이 가장 빠르다. 그분하고 좀 멀리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저는요, 진행자님, 관계는 3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요? 첫 번째 원은 정말 중요한 관계. 사실 이 중요한 관계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카톡을 보면은 1대1 채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좋은 관계예요. 중요한 관계.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도 다른 애들 없으면 말이 이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만 가면 이게 경직되는. 팀으로서는 좋지만 인간 서로서의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전화의 횟수, 1대1의 채팅, 이런 부분들이 이 관계원의 첫 번째 원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나의 어떤 친척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괜찮은데 그렇게 막 친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원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지인들, 뭐 동료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그런 관계일 수 있겠죠. 근데 내 인생의 감독이자 주인공은 나거든요. 사실 내가 내 무대의 감독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섭외되고 여기에서의 주연, 조연을 결정하는 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순위에 있는 가족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힘들면요. 두 번째 원을 잘 살펴보면 좋아요. 그 사람들 중에 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를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주연이다. 엄청나게 강한 조연이다 하시면은 좀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런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원에 보다 보면 굉장히 지지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존재합니다. 그분들을 승격시키는 겁니다. 관계도 유한해요. 똥차 가야 새차 옵니다. 그래서 내 관계 안에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을 많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게끔 내 삶의 문고리를 내가 쥐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관계도 노력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군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뭐 관계 개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하는 건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좀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떤 직장인분을 만났는데 팀장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짜 뭐 그렇다고 회사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정화를 했죠. 분노의 감정을 막 다 꺼내는 작업을 했죠. 근데 그거를 그 팀장님한테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 생활 다니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정화 작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니까 자기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은 오히려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토대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팀장님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를 어쩌면 표적 삼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조금 더 그림자가 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팀장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 사람이 되게 불안이 높은 사람이고 자신 안에 있는 완벽주의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다른 사람을 닦다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부분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기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신 그 타당화를 한번 써보고 싶대요. 그 팀장님한테.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팀장님 그럴 수 있죠.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화날만 하죠. 이렇게 계속 가신 거예요. 이 팀장님이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막 실수를 지적하시다가 팀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 실수를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이때다 싶잖아요. 근데 그분이 타당화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팀장님은 그 당시에 그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토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또 실수를 또 하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실수가 잦은 실수가 있긴 했는데 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수를 지적하는 분이 그분한테 오히려 감싸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빛을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는 상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 교수님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2025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좀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위로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뱃사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오두막 같은 걸 이렇게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두막 같은 거를 제가 뭐 잘 짓는 건 아니지만 뚝딱뚝딱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한 3개월만 배우시면 진짜 오두막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오두막 짓고 사는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를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의 바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도 하고 돛도 올리고 그 안에서 좋은 자원을 같이 구축하는 것을 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MBTI에서 ISTJ래요. 그래서 자기는 늦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관계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배우고 항해도 배우고 돛도 어떻게 올리는지 배우듯이 인간관계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과 좋은 관계가 풍요롭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심리 상담가이시죠,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